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나스닥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S&P하고 다우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어제 새벽에 미국이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게 아시아로 넘어갔다가 유럽으로 갔는데 미국에서는 약간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진정세가 끝났느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게 많이 빠졌어요. 원자재 시장이 갑자기 아래로 뭐 3%씩 구리하고 유가가 3%씩 아래로 급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직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원자재 기사 두 개 중요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해주라. 제가 한경에 해주라 가끔 본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매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사들이 가끔 좋은 기사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기사고, 이건 반대로 슈퍼사이클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구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페루나 이런 쪽에서 구리공산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이 돼서 공급에 대한 차질, 이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을 확 밀어올린 상황이 있는데, 과연 그 추세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안정화되고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거다, 그런 개념의 얘기고, 이 부분은 바이든이 인프라 관련된 그 부양한 법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후된 도로라든가 고속도로 도로,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경기 부양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시멘트라든가 철강 혹은 구리, 전선을 다시 깔면 구리 쪽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올라가면서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사이클? 이거는 한번 보여드렸죠. 구리 관련돼서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구리 가격 맥스치를 보면, 뒤로 넘어갔네요. 구리 가격 맥스치를 보면 이미 구리 가격이 과거 이때만큼의 수준만큼 올라갔는데,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죠. 근데 이 시기가 중국이 대규모로 그 글로벌의 원자재를 끌어당기던 시기였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수급 불경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단 단기 그 수요가 세게 보이는 거고, 물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그린에너지 쪽에서 수요가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중국이 끌어당긴 수요만큼 셀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세질 수 있는데, 이건 점진적인 강세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풍사를 안 사서 하지만 이제 지금 너무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정 국면이 진행된 뒤에 일정 수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향후에 정점 부근에 거의 와 있는 상태에서 매집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관련된 경제 지표 나온 걸 쭉 보면, 이거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거든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쭉 보면 이쪽 걸 먼저 볼까요? 이거 이제 프레시 팩토리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일단 미국의 그 주택 지수는 좋아요. 주택 시장은 보면 이게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 S&P 케이스 실러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주택 가격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미국은 사실 주택에 대한 그 정부 개입이 상대적으로 그 느슨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이후에는 억제하는 정책을 핀 적이 거의 없는, 물론 뭐 2000년대 초반에 그 부시의 아들 대통령께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그 주택 부양을 하기 위한 정책을 핀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이후에는 크게 뭔가 이슈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놔둬야 된다 시장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통계를 보여드린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홍콩이 45배, 그 다음에 중국이 29배, 우리나라는 23배. 중화 쪽이 저희보다 세죠. 그리고 미국은 여기 보시면 3.99배. 미국은 가만히 놔둬도 되는 수준입니다. PIR이. 그런데 아시아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 시장 가만히 놔뒀다가는 난리를 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PIR 배수들이 쭉 나오잖아요. 서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밀려 내려와서 이 정도 수준이고, 옛날에 굉장히 높았겠죠.
차이나는 29배 정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이 구역 안에서 보면 높은 단위죠. 2위에 있으니까. 국가 말고 도시 단위로 놓고 봐도 서울 같은 경우 28배, 뉴욕은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9배잖아요. 베이징은 여기 보시면 40배가 넘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부동산 통제를 안 해야 된다, 정부가 서구처럼 이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국가를 말아먹는 행위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거주지 비용이 모두 다 그 서민들이 거주지 비용에 휩싸여 가지고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리고 그 밑에 나온 지표는 심리 지표, 이거 독일 심리 지표거든요. 이게 안 좋아요. 제가 제조업 지표들은 좋게 나온다고 이미 보여드렸죠, 여러 번. 그리고 밑에 가시면 이게 미시건 대학 심리 지수거든요, 미국에. 근데 이 심리 지수가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사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건 대학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 제조업, 시카고 제조업 지수인데 높죠. 안 내려가고 있죠, 뜬 다음에.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 소득하고 개인 지출인데, 이거 전월비입니다. 전월비 10% 들었고, 이거는 2.4% 증가했거든요, 지출이.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그건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 중에 이걸 보면 이게 리얼 PI, 레스 T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걸 제외한 실질 개인 소득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가처분 소득, 개인당 가처분 개인 소득을 보면 1인당 소득을 보면 이 급등했잖아요. 1월 달에. 이거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된 거.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실제로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PC가 여기 보면 개인 소비 지출이 여기 보면 전월 대비 이렇게 2.4%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이제 내려왔던 게 증가 추세로 한 건 맞지만 작년 1월 기준입니다. 저희 2월 발표가 됐는데 1월 달 지표를 발표한 거거든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명목으로만 마이너스 0.4%, 그다음에 실질로 보면 마이너스 1.8%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 1월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급된 돈, 손에 쥐어지는, 그러니까 지출된 돈 개념으로 놓고 봐도 이제 급등하긴 했는데, 이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 급등한 거고, 이제 1월 달 수준까지는 못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항공, 여행 이런 최악의 기업들은 향후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또 원택 수혜주는 지금까지도 긍정적이었고 향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업 쪽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계 쪽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 빨리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PC도 줄어드는 패턴으로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이제 떠받쳤죠. 떠받침 패턴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액션들이 이제 수급 불균형이나 이런 원자재들과,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원자재 가격도 밀어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대규모로 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제롬 파월이 아니에요, 나 금리 안 올릴 거예요, 그리고 물가 향후 한동안 우리 타겟만큼 못 가고 한 2, 3년 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탄력을 받고 다시 확 밀어 올라간 그런 패턴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 쓰는 지금까지 썼던 말발이 없어진 거죠. 그럼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YCC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집하겠다, 뭐 양적 완화 실행하겠다, 이런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려가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발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규모로 자금을 또 풀게 되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푸는 게 긍정적인 이슈였는데, 향후에는 그게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끌어올리겠네, 혹은 그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겠네,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건 상황추이를 나중에 시장의 상황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주식시장 가치 배선은 이전에 보여드렸죠. 이건 이제 야르딘 리서치의 각 국가의 MSCI 지수의 과거 퍼밴드와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지수의 움직임인데, 이건 이제 중국이고, 중국도 이제 상단에 많이 왔죠. 이거는 이제 미국이고, 미국도 상단에 다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상단에 붙은 가장
그 세 개의 국가 중에 가장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기 수축 국면에서 자기가 있던 밴드에서 자기가 그렇지 못했던 밴드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다음번 밴드까지 밀고 올라가는, 이때 가장 좋았는데, 이렇게 밴드를 이제 타고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EPS가 늘어나는 수준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EPS가 늘어나는 거에다가 배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가장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퍼밴드가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여기 거의 자기가 그 왔다 갔다 했던 퍼밴드 수준 정도에서 멈췄다가 다시 그 윗단의 퍼밴드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GDP 성장률 수준을 크게 넘지 않는 향후의 기대 수익률을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걸 좀 더 성과를 내려면 조정 국면에서 매집을 늘리고 상승 국면에서 매도를 하는 걸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정 국면에 매집 규모를 늘리는 그런 패턴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언택주로 많이 올라왔던 주식들을 조정받으면 올라가라라고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영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배수가 돼 있다, 과열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의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못 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성과를 올 한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소외돼서 다른 쪽에 저 아랫단에서 막 움직이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오질 못하고, 그런 주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계속 성장 국면을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 기업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 지금 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전부 다 역전시켜서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배분하셔서 작업을 해야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주가 지수를 뛰어넘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모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공모주의 문제점 뭐냐? 첫 번째, 그 기업을 상장하기 위해서 최소 1, 2년 동안 그 기업 그 주인하고, 그러니까 그 소유주하고 주관사인 증권사가 속칭 뽀샵질을 잘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팔리게 해놔야 공모주가 흥행하고 공모가 될 수 있게 상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그 기업을 분석할 만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부족해요. 그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업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뭐 주요 대기업에 계속 생산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실적이나 이력들이 계속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은 전부 다 공모에 흥행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악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공모가 될 때 기관이나 혹은 개인들이 공모주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런 공모주에 들어온 사람 중에 공모 되자마자 막 대규모로 보호 예수가 안 묶여져 있는 것들은 막 사전에 막 팔기 시작하고, 그 후반부에 보호 예수가 풀릴 때마다 대규모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인 점은 이게 정말 흥행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빅히트죠. 빅히트. 그런데 문제는 얘를 공모주로 신청을 하면 내가 신청한 노력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나한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모주 신청을 왜 하냐 이거죠. 그 힘든 일을 하고 수억을 넣고서는 뭐 주식 한두 주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세 가지 점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모주에 대한 또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공모돼서 상장되는 기업들은 많아요. 그 중에 뭐가 되는 거는 사실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껍질이 열리고 까봤더니 별게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모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공모 신청하는 거를 뒤로 미루고 일단 상장된 뒤의 상황을 봐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 예를 들면 빅히트 같은 경우에 상장됐잖아요. 그럼 상장된 날 첫날 거래량이 나오죠. 이 거래 종가 기준으로 자기가 기준을 잡아라. 전 이제 그나마 좀
적정한 기준이다라고 하면 이 종가 기준 20%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뭐 20% 정도 이상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매집을 해라. 이거 20% 빠졌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기다리면 아랫방향으로 쭉 빠져요. 또 매도 보호 예수 물량들을 기관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모 전에 들고 있다가 그냥 그걸 다 팔아서 던져버리거든요. 이익을 그냥 회수하고 위험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다 그냥 회수하는 거예요. 이익을. 그래서 그때 물량이 떨어지면 그때 한번 받고 또 기다려라. 언제까지? 이거 반등을 하거든요. 반등해서 정점을 치고 다시 내려가거든요. 또 그러면 그때도 또 내가 여기서부터 정점부터 몇 퍼센트 빠지면 사겠다라고 또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또 빠지면 그때 또 매수해라. 이런 방법을 저는 주로 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반부의 보호 매수 물량 상장되자마자 보호 예수가 아예 안 걸려 있는 주로 이제 기관 매도 물량이 쫙 나오거든요. 그 기관 매도 물량에 대한 조정 국면이 처음에 있을 수 있고 그 뒤에 가면 또 다시 보호 예수가 단계별로 풀리면서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크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 뒤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따라 시장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호 예수 물량의 상황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처음부터 달려들지 말고 처음에 이제 생긴 가격 형성에서 일정 수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다시 반등했다가 또 다시 일정 수준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급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주식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그냥 매집을 해도 돼요. 일정 수준. 이거 안 떨어지네. 뭐 보호 매수 물량이 풀려도 그러면 일단 거기서 발을 담가 놓고 다음번 조정 국면을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호 매수 물량이 풀리면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모주에 손을 대시는 것보다는 아마 공모주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큰 이익을 단기간에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일정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모주로 여러분들이 대박을 친 기사들은 많이 보지만 공모주로 쪽박을 찬 기사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그 기사에 항상 대박을 친 기사들이 경제지에 나와요. 우리 쪽박을 찬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대박의 꿈을 안게 돼요. 경제지를 보면. 근데 실제로는 쪽박을 차거나 사기를 당한 기사들은 사실 보기가 싫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보 아니야? 저거 왜 당해?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사람이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이 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잘 모르는 거를 접근할 때는 조금씩 돌다리도 두들겨서 이렇게 타타타닥 두들기면서 조심스럽게 건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공모주를 어떻게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여다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기업마다 다 다르고 또 제공되는 정보는 모두 다 보랏빛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것이 100% 올바른 분석이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론하지를 않고 단순히 개인이 공모주를 접근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게 그나마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